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절 신제도주의입니다. 아, 여러분 책 84쪽을 보시면 여러분 책 84쪽을 보시면 신제도주의가 나옵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제도주의는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제도주의가 우선 제 책에 있듯이 의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신제도주의의 등장 배경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이 행태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행태주의는 우리가 배웠지만 행태주의는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행태에 대한 A 연구, 인간 행태에 대한 B 연구, 인간 행태에 대한 C 연구, 인간 행태에 대한 D 연구,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A, B, C, D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예컨대 능률성을 더 증가되더라. 그리고 성과평가의 어떤 측면을 하니까 능률성이 더 증가되더라는 아주 엄밀정치한 걸 도출합니다. 이렇게 행태주의가 과학화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결론은 이 보편적이고 객관적 지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일반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를 일반적 지식으로 우리가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물론 사실 행태주의가 모두가 일반화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행태주의의 연구들이 미국에도 통하고 한국에도 통하고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 지식들을 추구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조직론, 인사행정론 보면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행태주의적인, 물론 꼭 그런 것들이 행태주의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결론들로 일반화하고 이를 보편적 객관적 지식이라고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신제도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제도주의를 공부해보면 그 차별성은 눈에 탁 띕니다. 둘째, 구제도주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제도주의를 배우면 그러면 구제도주의는 도대체 신제도주의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아주 흥미롭죠. 이 구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가 조금 달라요. 조금 있다가 신제도주의 제도를 좀 더 보겠지만, 구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아주 공식적 제도만 주로 봅니다. 신제도주의에서는 공식 플러스 비공식까지 봅니다. 제도의 범위가 더 넓어졌죠, 확실히. 또다시 비교하면 구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만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식의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이게 일본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 자, 한국의 대통령 제도가 어떻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 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도 그 자체를 연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제도주의는 제도 그 자체를 연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제도주의는 제도 그 자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정태적 연구라고 하고요. 그럼 교수님, 구제도주의는 동태적인가요? Yes.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 비공식적인 걸로 보고요. 제도를 동태적으로 연구합니다. 여기에 동태란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제도를 동태적으로 연구합니까? 예컨대 지방자치제도를 보자 말이에요. 지방자치제도 하나만 해도 구제도주의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신제도주의는 지방자치제도에 관련된 행위자 누가 있습니까? 지방이 있겠죠. 지방 권력이 있겠죠. 지방 권력이라면,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번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이죠. 반면에 이쪽에 또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고요. 또 중앙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권을 가급적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정치인은 그렇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분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들 간에 어떤 갈등을 통해서 1960 이게 지방자치가 1960년에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없어지는데요. 그렇다가 1995년도에 부활을 했다. 어떠한 과정에서 1960년도에 스탑이 돼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이들 간에 어떤 행위자 간의 역동적 권력 관계가 숨은 갈등과 어떤 힘의 작용이 있어서 95년도 부활했는데 다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굴곡을 겪으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 또는 퇴보했냐. 그런 이런 발전 과정이었으면 여기서 이들의 권력이 힘이 더 크게 미쳤겠고 퇴보를 했으면 이들의 권력이 더 크게 미쳤을 거란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의 역사를 이런 행위자와 제도와의 관계를 치고받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제도주의죠.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동태적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이렇고 그 제도 안에서 뭐 제도가 주는 그 제도에서는 뭐 자치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렇게 단순히 그 시점에서 본다면 이건 상당히 이 동태적인 분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제도주의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신제도주의를 좀 이따 보면 여기에 신제도주의 세계 분파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제도주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첫째는 행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추구하면서 이론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은 사실은 실질적 이론들은 개별국의 차별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일반화를 추구했다면 신제도주의자들은 이런 일반화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차별화를 찾는 거죠. 그죠? 왜? 자,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는 정말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다 다를 거다. 이런 권력관계가, 역학관계가 이런 것들이 신제도주의의 특징이다. 자, 신제도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신제도주의는 조금 있다가 세 가지 분파로 나눠집니다. 그때 설명하지만 세 가지 분파로 나눠져서 사실 신제도주의를 하나로 이렇게 딱 문득거려서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의 전반적 특징을 제가 85쪽에 네 가지를 하나 해놨는데요.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제도란 걸 보잖아요. 그죠? 신제도주의는 특히 제도주의자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뭐죠? 제도는 사회의
구조화된 그 무엇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화된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도는요, 우리의 행위를 제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라는 걸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이 제도란 건 인간 행위를 제약합니다. 사실 이게 제도죠. 인간 행위를 제약합니다. 그 인간 행위를 제약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흘러오면서 만들어놓은 구조화된 측면이라고 하면 구조화된 규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걸 따라야 됩니다. 관습입니다. 제도는. 그래서 이걸 따라야 되는 게 큰 제도된 특징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 제도라는 거, 구조화된 관습 때문에 둘째, 쉽게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화도 20년 전의 문화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는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행위자들이 다시 또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그냥 갑니까? 바뀌잖아요. 누가 바뀝니까? 이 안에 영향을 받던 행위자들이 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도는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이지만 인간 행위자들에게부터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이기도 하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네 번째.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서 제도가 무엇을 말하느냐? 제도는 규칙과 법률 이런 것처럼 공식적 제도도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습, 습관 이런 비공식적 제도도 있죠. 그 일반적인 또 규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는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열심히 듣는 척 그래도 쳐다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비공식적 제도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오랫동안 교수와 제자 간에 문화적으로 굳어있는 그 무엇인가의 제도란 거죠. 그게 우리의 관습이고 습관이고 우리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제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폭에 대해서는 지금 배우는 세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는 신제도주의의 두 번째 유형과 특징을 보면서 첫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제 설명을 듣고 책을 읽어보면 이게 쭉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뭐냐? 제가 우리 행정학에서 선택 얘기가 아까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뭐죠? 그게 공공선택 이론이었잖아요. 행정학에서의 이 합리적 선택, 공공선택할 때 이 선택은 경제학에 있어서의 소비자 선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 이 디맨드거든요. 그래서 이 디맨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의 소비자 선택을 하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 선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가정한 거죠. 자, 이렇듯 이 개인에게 소비자 선택, 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에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인데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죠. 자, 인간은 첫째 어떤 인간이냐면 이 인간은 굉장히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단 가정이 돼야 되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여러 명의 인간을 갖다 놓고 이들이 정치적 합리적 선택론자 중에 주로 정치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경제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학적 모델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은 그 선택의 과정에 이런 사람들이 이 무리는 A라는 선택, 이 무리는 B라는 선택, 이 무리는 C라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택 과정에 이 가격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선택에 가격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이나 이들의 선택의 사회적 관습이나 법률 이런 제도들이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경제학적인 배경은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학도 이들이 개인이 행하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유권자라고 그랬어요. A를 찍고, 이 사람은 B를 찍고, 이 사람은 C를 찍었어요.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만의 정치적 선호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간섭,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제도가 영향을 미쳤더라는 거죠. 이게 삼력 선택 신제도주의의 정치학적 배경이고요. 경제학적 배경은 가격 이외에 다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물론 이기심을 추구하는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또 반면에, 아까 제가 또 설명했듯이, 그러면 이들이 선택을 해서 이들은 사회적 관습이나 법률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했지만, 다시 이들이 나중에 사회적 관습과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선택했지만, 이들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과정은 다시 이 영향을 미치는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제도에 대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변화로 이어가는 거다. 이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다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는 우리는 가격만이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게 경제학자들인데 이 가격 플러스 다른 제도, 규범이나 관습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는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선택 과정에 정치적 예컨대 투표 과정에서도 투표 과정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은요 연구를 할 때 첫째 무슨 전제라 그러냐면 개인은 뭐죠? 이기심이 있는 개인이자 이기적 존재다. 그래서 요 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공공선택이라는 데도 비슷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째는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요. 둘째는 방법론상 개인주의를 취합니다. 방법론상 개인주의가 뭐죠? 방법론상 개체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각주 27에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상 개인주의는 개인의 총합, 이들의 총합으로 A가 선택하는 것을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개체들을 식별하고 이 개별 개체들이 어떻게 B라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곡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요곡선을 본다는 얘기는 방법론상 개체주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기본적 경제학적 마인드를 적용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개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성 대체주의라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리적 선택주의에서는 이 제도의 변화는 이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어떤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 집단이 있고요. B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약사 집단이 있고요. 이들이 의학분업이라는 예컨대 정책이 돼서 19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굉장히 크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 나갔을 때는 이들 간에 이 A 집단의 합리적 선택, B 집단의 합리적 선택 또 있죠. 이거만 있겠어요? 여기 중요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집단, 여기에 정치인들이 또 있겠죠. 이들만 있겠습니까?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 간의 전략적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의학 분업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뭐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여기서 또 뭐죠? 전략 선택뿐만 아니라 합리적 선택 힘의 불균형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학 분업이 만약 이쪽에게 유리하게 왔다. 그러면 이들의 힘이 더 강했고 이쪽에 유리하게 왔다면 이들의 힘이 더 강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학 분업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네, 다음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역사는 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은 누적적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바라본다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는데 이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적인 분석입니다. 지방자치제도란 것이 지난 60년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 60년인가요? 지난 60년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변화왔느냐, 그 속에 행위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이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입니다.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제도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특징. 그 역사적 제도주의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제가 역사적 제도주의 관련해서 학계의 논문을 한 4편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제도주의적인을 적용한 연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역사적 제도주의가 신제도주의가 이런 거구나 잘 설명을 이해할 겁니다. 제가 하나 쓴 것 중에 1945년도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온 이후에 2014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약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 설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시, 여러분도 알죠? 시, 무슨 시? 서울시. 시가 시를 설치하는 조건은 제도적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떠한 시들을, 물론 서울특별시가 있었고요. 서울시를 특별시로 만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들이 설치가 되는데, 이때 정부는 과연 이 정부, 다시 말해 정부 담당자들, 또 정부도 나눠집니다. 청와대 같은 청와대와 예를 들어서 내무부, 과거의 내무부, 지금 행자부, 이런 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 있죠. 정치인들, 어디요? 국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또 있죠. 정말 중요하죠. 지역. 그 지역 주민들은 정말 시가 되고 싶어 했느냐, 아니면 이들이 마음대로 만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를 지난 1945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치 정책이 여러 번 변화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이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힘이 작용했고, 이 과정에 누구의 힘이 작용했고, 이 과정에 누구의 힘이 이 과정에 누구의 힘이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위자들이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맥락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형성 변화되었냐는 거죠. 우리나라 시설치라는 하나의 정책이. 이걸 생각하시면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계속 보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제도의 특징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은 첫째, 제도의 개념을 넓게 봅니다. 어느 정도 넓게 봅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이런 연구를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연 제도가 얼마만 넓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책에 있습니다.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란 행위자가 상호작용해, 이 행위자, 여기서 행위자가 뭐죠? 내무부, 청와대, 정치인,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 지역 정치가들, 이런 행위자들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들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뭐죠? 공식, 비공식적인 절차, 규범, 관습,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넓게 보면, 교수님 이거보다 더 넓게 보는 게 뭐죠? 이거보다 더 넓게 제도를 정의하는 게 다음에 배우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설명하겠지만, 여기 더 큰 게 뭐 있어요? 그냥 문화라는 말을 넣어버려요. 문화라는. 네, 이게 훨씬 더 크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틀에 영향을 미치는, 그냥 그 제도를 문화라고 정도 보기 때문에 더 크게 본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면 제도의 크기는 이렇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조금 더 작게 보죠. 왜? 이들은 방법론상 개체주의를 톡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개인들이 어떻게 집합적으로 갔냐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들이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작은 비공식적 습관까지는 보기 어렵겠죠. 이렇게 제도의 개념을 이렇게 정도로 본다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제도를 연구할 때 그렇게 본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질문 안 드세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이 공식, 비공식, 절차, 규범, 관습을,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살고 계신 분인데 1945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럼 이때부터 이거 흘러온 걸 도대체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때 그러면 이 행위자들, 청와대, 내무부, 뭐 지역 주민, 이 그때 만나봤습니까? 그 논문 어떻게 썼어요? 그들의 관습, 습관, 규범, 절차, 비공식, 이걸 어떻게 신입니까? 알아보게? 이랬지. 그냥 안다는 전제하에 그걸 모르면 못 쓰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저는 주로 어떤 걸 봤냐면요, 국회에 의안정보 시스템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재헌국회부터 1948년부터 국회에서 토론한 내용 다 있습니다. 그 관련 시설치 관련 것, 법률 관련된 토론을 다 봤고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신문 라이브러리에 가면 신문을 이때부터 다 볼 수 있어요. 그 신문에서 검색을 한 게죠. 시설치 관련 그 당시 시승격이란 말 썼죠. 이런 걸 다 검색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신문 기사 속에서의 추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고, 이 사람 어떤 태도를 보였고, 이 사람도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걸 추정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가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랬죠. 이게 말이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제도가 지속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쟁점입니다. 아까 이때부터 45년도부터
이런 굴곡을 그렸다고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 지방 시설치가 여러 가지 이런 굴곡을 겪고 있으면서 이게 왜 지속되고 변화되느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뭐 시의 숫자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세 숫자 여기서 또 왜 또 같으냐? 세 숫자가 변하지 않았느냐? 그 왜 이게 지속되느냐? 이 동일한 제도들이 그것도 왜 변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이다. 이렇습니다. 자, 다음 셋째,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셋째는 여러분 88쪽을 펴시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지속과 제도가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설명하는데 이때 상당한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경로 의존성. 다 써놓고 설명할게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path dependency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PATHANDENCY. 그 다음에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그러고요. 뭐 권력의 불균형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디귿 우연입니다. 그냥 여러분 알죠? 우연이에요. 내 갔는데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 우연입니다. 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 뭡니까 도대체? 자, 어디서 이 시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T0기라 그러고 이게 T1기라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T2기라 그러고 T3기라 그러고 여러분 인생을 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이게 몇 살로 볼까요, 여러분? 이게 0살, 이게 10살, 이게 20살, 이게 30살을 봤을 때 내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살면서 이건 설명이 잘 안 되네. 예, 여러분 인생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경로우전은 일단 경로우전 제일 유명한 게 이건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거나 책에 나올 수 있으니까 경로우전은 좀 다른 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경로우전은 흔히 여러분들 타자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놓여 있는 잘판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QWERTY가 있고요. 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 놓고 이걸 자판을 치잖아요. 그죠? 컴퓨터 자판입니다. 자판을 치는데 이게 그러면 인체공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새끼손가락이 여기 있고 새끼손가락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인체공학적으로 효율적인 거냐? 노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전에는 여기에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타자를 쳐 타자를 치면 이게 툭 때리면서 다음에 거랑 이렇게 엉킨단 말이죠. 이게 엉키지 않게 만든 게 이 자판기입니다. 이 쿼티 자판기라 QWERTY라 그래서 이거 쿼티 자판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쿼티 자판기입니다. 자판입니다. 쿼티 자판기는 타자 칠 때 엉키지 말라고 만든 자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생겼는데 이 자판을 쓸 수 있느냐? 못 쓰잖아요. 쓰면 안 되죠. 왜? 이제 컴퓨터는 엉키지 않으니까 더 인체공학적으로 편하게 만들면 된다. 근데 못 만들었어요. 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타자 자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경로 의존성입니다. A라는 우리가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더 과학적이거나 더 효율적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A라는 습관을 지속하게 되는 거. 이게 경로 의존입니다. 경로 의존의 사례로 여러분들 보면 저 같은 경우 저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좋아합니다. 사실 버스가 훨씬 편할 때 많아요. 집에서 집까지 가기에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지하철에 대한 경로 의존성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죠. 이런 게 경로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T에서 T1기, T2기, T3기로 갈 때
이런 거 경로 의존성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를 여러 가지 하는데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수영, 뭐 자전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연히 내가 10살 때 엄마를 따라 유소년 축구 클럽에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다시 축구와 관련 친구들을 만나고 또 축구 관련하는 사람들 만나고 축구 또 하다 보니까 축구를 잘한다고 하니까 또 축구 대회 나가고 그 대학교 왔다도 축구 클럽을 하게 되고 성인 가르쳐 직장 가서도 또 축구 클럽 축구 이렇게 축구에 대한 경로 의존이 흘러간다는 거죠. 사실 나는 무릎이 좋아서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것 더 좋은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경로 의존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금 효과는 어떤 거냐 하면 경로 의존과 유사한데요. 그 한쪽에 너무 매몰되어서 잠겨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근데 예전에 강원도 태백시에 보면요. 태백의 삼척 이쪽에 태백에 보면 탄광이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 석탄의 소비량이 많을 때는 탄광촌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어요. 석탄의 소비량이 없어요. 그럼 탄광촌이 내려왔어요. 탄광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결국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돼요. 여기가 텅 빈 공간이 됩니다. 삼척, 태백이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탄과 석탄을 생산하는 곳에서 아무런 산업이 없이 이런 지역을 이 석탄이라는 산업에 락드인 돼 버렸다 그래요. 락드인.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냐. 락드인 된 거나 이렇게 습관의 패스에 걸린다는 걸 벗어나는 걸 패스 브레이크라 그럽니다.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축구를 계속 했는데 사실 무릎 관절이 안 돼서 축구를 하는 거 이제 다른 걸로 운동을 다른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 패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태백은 어떻게 패스 브레이크 했습니까? 잠금 효과를 어떻게 벗어났어요? 브레이크를 거기는 석탄 탄광 문화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화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 다 뜨는 거 도시가 텅텅 비고 아파트가 텅 비었어요. 아파트들보다 빌라들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에 카지노를 넣자. 그래서 새로운 카지노를 심어서 패스 브레이크를 해나갔죠. 이런 것들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간에 따라 설명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 시간이 지나고 패스 브레이크가 된다. 또는 패스 디펜던시 됐다. 또는 잠금 효과에 걸려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이 방법론상 전체주의를 취합니다. 우리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방법론상 개체주의, 개인주의라 그랬죠. 방법론상 개인주의는 아까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자면 각주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여기 모든 집합들 사람들이 모아서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같은 시설체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요 행위자들만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바라봅니다. 이 개체주의는 개인적 이기심을 든 개인들 간에 다 보지만 전체주의는 그렇게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좀 이따 보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중범위 수준에서의 제도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대학생에게 이 중범위라는 건 사실 이해하기 진짜 어려워요.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아주 거대한 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까 내가 설명했던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다. 이거 엄청난 큰 틀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큰 틀. 이런 건 굉장히 거시적이죠. 또는 우리나라의 계급 구조다. 이런 건 되게 거시적이에요. 또는 미시적인 분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들이죠. 여기가 뭐죠? 여기가 합리적 선택신제도주의잖아요. 합리적 선택신제도주의는 방법론상 개체주의니까 개인들의 집합이니까 아주 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제도를 더 선호해 나가느냐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것 되게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 요 가운데, 요게 가운데 중자 중범위 분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이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큰지 교수님 이게 작은지 저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주로 제가 봤던 시설치 정책이나, 예,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분석한 적이 있어요.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예, 각 지방에 만드는 이 테크노파크라는 것들이, 예,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산자부, 지방 이런 사람들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 이런 것도 상당히 중범위적이라는 거죠. 아주 거시적이지도 않고 아주 미시적이지도 않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다뤄보겠습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이거는 이렇게 이 어떤 갈래를, 생각의 갈래를 어떻게 들어가면 제일 편하냐면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제도하고 문화를 갖다 놓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바라보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이해하는데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일종의 문화적 관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도의 형성 과정이나 특성은 문화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문화와 연관돼서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제도 설명하는데 문화 얘기 나온다. 이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개인은 주로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있는 개인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물론 제도라는 얘기 하죠. 이 문화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거대한 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행위에 우선하며 사회가 개인을 창조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폭을 굉장히 넓게 본다는 거죠. 제도의 폭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제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도는 인간의 필수적인 인지적 각본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모두, 인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모두 제도에 보기 때문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에 보면 굉장히 높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흔히 시험에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바라보는 게 잘 나오는 게 제도의 동형화란 말입니다. 이 동형화란 말이 뭔지는 아까 말했듯이 이 문화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런데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을 다 살펴보면 대개가 비슷해요. 이게 왜 비슷하냐? 이렇게 이들은 243개, 우리나라는 아주 영토가 좁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사하게 되는 제도가, 이들이 만든 제도들, 여기서 제도는 크게 제도라기보다 정책이라고 합시다. 이들의 정책은 되게 유사하다는 거죠. 이게 제도의 동형화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중앙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인센티브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있을 때 5급이 이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12월 달에.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게 그 당시 제 월급보다는 더 많이, 그 당시 한 6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센티브로. 제가 S를 받으니까 10년이 더 됐습니다. 10몇 년 전에 600만 원,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네요. 꽤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그 당시 제 월급이 한 400, 한 달에 3에서 4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두었다는 거죠.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중앙정부 시행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다 그래도 각 지방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죽순 지방에서 시행하게 되는 게 이게 제도의 동형화입니다. 유사해진다는 말이지. 왜? 동일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도의 디커플링이라는 겁니다. 디커플링. 자, 디커플링 89쪽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디커플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의 디커플링.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제도와 동영화처럼 이렇게 제도를 받아들여서 다 유사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제도들을 받아들였지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적으로 보면 동영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보면은 이런 인센티브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이렇게 시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한다고 막 홍보는 해놨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 A 자치단체 5급이 총 30명인데 이 30명이 5급 인센티브를 n분의 1로 나누더라. 이건 뭐죠? 이거는 이 정책이 무식화된 거잖아요. 그죠? 이 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표면적으로는 제도적 압력이 순응하여 새로운 제도나 행동 방식을 도입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거. 이게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신제도주의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먼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이 개인의 선호라는 그죠? 개인의 선호를 이용하는 아주 분석적인 결론을 내리죠.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 신제도주의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합리적 신제도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은 과연 이 개인의 선호란 것이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제도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부분은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자칫 제도의 선호가 합리적 선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선택이 다 제도로 가는데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이걸 다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걸 설명해 주지 못해요. 이것만 설명해요. 이것만. 예, 이게 큰 문제이다. 이게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 형성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뭐죠? 방법론상 개체주의예요. 그 개인들이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들의 선호를 보는데 개인의 선호이기 전에 아까 말한 제도, 이런 문화 이런 들이 이 선호의 영향을 그 이전에 미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설명을 못해요.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비공식적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구하고 있다. 이게 좀 단점이고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뭘 설명 안 했죠? 우연을 설명 안 했죠. 그죠, 여러분?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을 설명 안 했죠. 우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연이에요. 근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교수는 왜 우연을 설명하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요, 상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 중에 이렇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설명해요. 이 진화론과 되게 관계됩니다. 사회진화론과 역사적 진화론과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요, 이 우연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자,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을 물론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정경유착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런 것들 총체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엄밀 정치하게 세월호 사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제가 이 역사적 신제도주의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우연은 뭐냐, 우연이라고 돌리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야, 이런 것들을 우연해요. 예컨대 이런 거죠. A와 B가 부부가 돼서 애를 낳자 그랬다. 우리 꼭 아들을 낳읍시다. 이제 딸을 낳았어요. 피메일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아들 낳읍시다. 또 피메일 낳았어요.
2분의 1의 확률이죠. 또 2분의 1의 확률이죠. 또 우리 아들 낳았죠. 또 피메일 낳았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 딸 낳읍시다. 근데 또 메일이 나와, 아들이 나와요.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게 진화거든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 설명할 수 없는 거, 우연. 이 우연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제도주의,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우리나라 이 발전에서 시설치 정책에서 처음에 시는 인구의 5만 이상의 시가 시작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5만 이상이 되었는지 제가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일본의 자료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5만 이상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1948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5만 이상의 시를 왜 그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죠? 내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겠죠. 그 당시에 문화로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한 경로가 설정됐다는 거죠. 이렇게 우연을 설명하고 있다. 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뭐 여러 가지 장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행위자와 관계에서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제도가 변화했다면 거기에 행위자와 어떤 관계 속에서 변화했다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미시적 분석을 되게 약해요. 약하겠죠.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194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분석을 했는데 아주 은밀정치하게 뭐 나름대로 내가 자료를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치밀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합리적 선택은 이런 식의 연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미시적 분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세 번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특정 사회의 그 정책들을 그 단순히 그 정책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나의 어떤 제도 또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엮어서 바라본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죠? 이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얘기할 때 이 문화가 워낙 개인의 역할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되게 맞아요. 그 다음에 문화가 곧 제도이니까 제도결정론. 그러면 제도가 뭐 다 결정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수가 있던 당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이 신제도주의 여러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